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순간의 선택, 평생의 부를 좌우합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강의는요, 바로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도심에 투자하라 라고 이제 오늘 강의 주제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요. 자, 항상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간을 놓고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 시세 차익이 좀 많이 나는 지역에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지역은 이만큼 올랐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요만큼밖에 못 올라서 그 이유가 또 궁금해서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해 드리는 게 항상 제가 도심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해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왜 도심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요. 먼저 이제 처음 이제 보실게요. 바로 이 서울시의 연도별 아파트 건설 인허가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먼저 인허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허가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2007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그 한 12년 정도의 인허가 실적을 보니까, 자, 우리가 2007년도에 한 5만 가구 정도에서 좀 내려갔다가, 이 당시가 이제 좀 시장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이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인허가가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부터 조금 이제 회복을 하다가 13년도, 14년도부터 또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죠. 예,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2015년도부터 조금 회복되다가 지금 2016년도에 확 회복이 됐어요. 거의 뭐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인허가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 2018년도 작년에 지금 아파트 허가가 들어간 실적을 보니까 또 확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왜 지금 2016년도 사이에서 2017년도까지 해서 인허가 실적이 늘어났냐면,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죠. 예, 지난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이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뭐 재건축 초과액 한주제 유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완화책을 피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서울 도심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정비 사업지들이 대거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예, 대거. 자, 이 대거 이제 허가에 들어가면서 그 입주 물량들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에 올해부터 지금 이제 출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입주 물량이 나오려면 그 전에 인허가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허가를 보면 향후에 우리가 아파트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이렇게 정점을 찍고 지금 확 꺾였잖아요. 네, 확 꺾였는데, 자, 앞으로 좀, 그럼 이 이후에 한번 예상을 해보면, 자,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를 완화를 해줘서 인허가가 확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규제를 지금 강화를 했으니까 당연히 인허가 실적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인허가가 줄어든다? 그럼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인허가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공급이 줄어든다? 예, 공급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는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는 늘어나 버리는 거죠. 공급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면요. 자, 다음 장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서울 도심권에는 주택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우리가 서울에는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땅이 부족합니다. 땅이 항상 부족해요. 자, 이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죠. 예, 박원순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공급을 하려고 이번 나온 대책 중에
사실은 뭐 이제 북부간선도로 위에, 예, 서울의 이제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아파트를 짓겠다. 라는 내용도 지금 이제 포함이 돼서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다르게 보면 얼마나 서울에 땅이 없으면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반증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서울엔 땅이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심에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 같이 이 노후된 지역에 전면 철거를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해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보시면 두 번째로 보시면 서울에 이제 택지가 없습니다. 토지가 없다라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존에는 지금 저기 뭐 상암동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 지금 최근에 잘 알고 계시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마곡지구라던가 아니면 저기 위례 신도시 이외 장지지구라던가 아니면 마곡지구의 인근에 있는 발산지구라던가 이런 대규모 택지들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대규모 택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땅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특히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지금 강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지금 계속 하향세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도심에 지금 공급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도심의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심에 투자하라거든요. 도심에. 자, 우리가 가격이 오르려면 물리적인 공급이 없어야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뭐, 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재건축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좀 많은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자, 재건축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가 지금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죠. 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니까, 자, 어때요? 얘네가 속도가 지금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도 이제 투기가율지구 내에서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조합은 지위 양도가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한 속도를 다 늦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재건축에 대한 속도가 지금 늦어진다라는 거는 어때요? 공급이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자, 보면은 자, 우리가 강남권을 하면 보통 이제 재건축하면 강남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절대적인 공급량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절대적인 공급량. 자, 절대적인 공급량을 보면,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강남에서 이제 저층 재건축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개포주공이니, 고덕주공이니, 가락시형이니, 또 여기 반포주공이니, 다 5층짜리 재건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권의 대부분 저층 5층짜리 재건축은 끝났어요. 그럼 향후에, 지금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됐지만 향후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돼서 공급이 되더라도 저층 재건축이 끝나고 이제 중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층에서 중층으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저층에 비해서 중층은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져요? 일반 분양분이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층에서 중층으로 넘어간다? 그럼 과거에 비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물건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줄어드는데 어떻게 가격이 폭락을 합니까? 이해되시죠? 예.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도 자, 좀 시간도 또 이제 재개발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뭐 이제 여기 지금 세운상가, 예, 세운상가 주변에 이제 그런 그 도시환경 정비사업지 있죠. 예, 도시환경 정비사업지에 지금 이제 뭐 냉면집이 노포라고 하죠. 노포. 오래된 맛집. 이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이 오래된 맛집이 헐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뭐라 그랬어요?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지금 뉴타운 출구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자, 뉴타운 출구 전략인 게 뭐냐면은 기존의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뭐 조합원이 좀 사업에 대한 열의가 없거나 사업성이 좀 낮은 지역들은 지금 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구역 지정 해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피면서
뉴타운 출구 전략을 피면서 전체 구역 중에 한 55%가 지금 해제가 된 겁니다. 자, 55%가 해제가 됐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이런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아파트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공급이 줄어든다?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이제 좀 우리가 좀 그 주택보급률하고 이제 자가점유율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택보급률을 보면요. 지금 이게 위에 그래프가 지금 전국 그래프고요. 아래 그래프가 지금 서울 그래프거든요. 자, 이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는 103% 정도가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한참 낮은 96.3%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가점유율을 한번 볼게요. 자가점유율을 보면, 자, 지금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이 파란색은 이제 여기는 시도지역이에요. 그냥 시도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은 이제 광역시, 뭐 대전이라던가 이런 뭐 광주라던가 이런 광역시 기준이고, 요 아래쪽은 이 빨간색은요, 수도권 지역입니다. 자, 수도권 지역의 지금 이제 주택 자가점유율을 보면, 자,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48.9% 확연하게 낮죠? 확연하게 낮습니다. 자가점유율이요. 자가점유율이 낮다라는, 자가점유율이 확연하게 낮죠. 전국적으로 평균이 56.8%인데 48.9% 확연하게 낮잖아요. 그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가에서, 그러니까는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유율 자체가 반도 안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낮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래프가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요.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자,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은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최저치입니다. 가장 최저치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잠재적인 수요가 많은 거예요. 잠재적인 수요. 언제든지 잠재적인 수요가 많은 겁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가격이 폭등했던 거 한번 보세요.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자들이 매입을 했다라는 거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자들의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매입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언젠가 한번 불안해지면 이 잠재적인 수요가 다 시장 참여자로 다 변해버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권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택지 공급은 없고 땅은 없고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서울 도심권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은 최저치, 그러니까 잠재적인 수요 자체가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시장이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수요자들의 심리에 불만 붙기만 하면 언제든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이제 회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신도시 이제 건설들이 상당히 빨랐어요. 그래서 일본 이제 다마 신도시 같은 이런 예를 보면, 자, 지금 신도시를 똑같죠? 예, 똑같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도시가 있는데, 이 다마 신도시 같은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다마 신도시가 지금은 그러니까 공실률이요. 거의 20%가 넘어갑니다. 20%가 넘어가면서 젊은 층들은 다 도심으로 들어가요. 도심으로. 예, 도심으로 들어가고, 다 도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여기 지금 이 일본 쪽에 이 다마 신도시 내에는요. 아무래도 베이비 부머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베이비 부머들이 많이 거주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왜?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찾아서 직장이 많은 도심으로 다 회귀가 됐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경제활동이 적은 베이비 부머들이 아무래도 그 은퇴 세대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상권이고 뭐고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상권이고 뭐고. 자, 그러면서 이제 도심으로 이제 회귀를 한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다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틀려요. 뭐냐면, 자,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중교통 요금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를 해준 게 많잖아요. 근데 이 다마 신도시가 사실은 저기 그 거리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동탄 신도시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중교통비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근비에 대한 부담과 그 다음에 주거에 대한 부담을 보면 통근비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에 도심으로 이제 들어왔던 내용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중교통 같은 경우가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직접적인 예는 아니지만.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자족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지금 전체적, 그러니까 1기하고 2기 신도시 중에 가장 자족 기능이 좋은 지역이 판교 신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만큼의 자족 기능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얼마든지 다마 신도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노후되면, 슬럼화가 되면. 예, 그러면 이제 도심으로 다 회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면, 자, 우리가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외곽의 지가가 낮을수록 서울 외곽으로 팽창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외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외곽으로. 왜? 얘네들은 땅이 많아요. 땅이 많습니다. 땅이 많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공급이 없어야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예인데, 자, 만약에 어떤 시공사, 어떤 시행사가 아파트를 지어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건축비를 투자를 합니다. 건축비를 투자를 하는데 얘가 원가예요. 원가. 자,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으면 어때요?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그죠?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은 거죠. 그죠? 자, 근데 원가에 대한 부담이 낮으면, 그러니까 토지 플러스 건축비에 대한 이런 원가에 대한 부담이 낮으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작은 거잖아요. 그럼 공급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토지하고 건축비인데, 이 건축비는 사실은 원가에 대한 변수가 못 돼요. 왜? 우리가 만약에 뭐 강남에서 아파트를 짓나, 아니면 저기 평택에서 아파트를 짓나, 아니면은 뭐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짓나, 건축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축비는 똑같기 때문에 건축비는 원가에 대한 변수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자, 그러면 원가에 대한 변수가 토지 아닙니까? 토지 가격. 내가 토지를 얼마에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지역들, 땅이 아주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땅이 좀 넓은 이제 땅을 가진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가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에 대한 이 토지 플러스 건축비, 원가에 대한 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죠. 그러면 외곽으로 팽창을 해버리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좁죠. 그렇죠? 인구는 많은데.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서울 도심의 외곽에 땅값도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특히 서울 도심권은 땅값이 가장 비싸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급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차익을 보려면 공급이 없어야겠죠. 예, 물리적인 공급이 적은 지역에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미국하고 또 이런 걸 보면 이 미국이라던가 일본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좀 일본하고 좀 비슷한 나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 워낙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예, 그런 지역은 외곽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 쭉쭉 뻗어 나간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자족 기능이 강한, 이 자족 기능이 확대가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가 계속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는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서울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북 지역, 강북 지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북은 구도심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신도심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마포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 사업을 하면서 어때요? 주거 환경이 좋아지니까 주거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마포 같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동구라던가, 뭐, 금모동, 옥수동 이런 지역들이 이런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재평가를. 예,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도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도심으로 집중이 되니까 당연히 내가 가능하면, 오늘 지금 강의 주제 뭐죠?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내가 도심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투자 목적이라도 소액이라도 도심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때요? 아니면 자, 우리가 신도시 중에서도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지역, 자족 기능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일자리가 있어야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도심이라던가 예전에 제가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렸을 때도 가장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과연 자족 기능이 그렇게 정부의 로드맵대로 잘 만들어질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3기 신도시도.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역적인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다른 투자 제약은 틀립니다. 그죠? 한번 투자를 하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그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우리가 그 현금, 우리가 황금성이 좋잖아요. 자,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덩어리가 크고요. 다른 투자 제야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부를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평생의 부를. 여러분, 지역적인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왜 도심을 강조해드리고 일자리를 강조해드리고 3기 신도시에서도 자족 기능을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판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항상 이게 지금 수요와 공급 곡선이죠. 이게 수요와 공급 곡선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가격 곡선인데 가격이 오를 때는 어때요? 이때는 공급이 적고요.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점을 찍고 가격이 내릴 때는 어때요? 공급이 많은 거 아닙니까? 공급이 많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로 다시 또 가격이 오를 때는 어때요? 아까 같이 이제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가격 곡선이잖아요, 여러분. 예. 가격 곡선인데, 자, 이 부동산 시장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부동산 시장도 이런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죠? 이런 곡선이 그려지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은 좀 다른 재화하고는 조금 틀린 게요. 물리적인 공급을 하기까지가 첫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주택이 어느 지역에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데, 물리적인 공급이 될 때까지가 택지 조성해야 되죠. 인허가조차 밟아야 되죠. 그래서 물리적인 공급을 하기까지가 시간차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시간차가 존재를 하는 거고, 자, 거기에다가, 자, 서울 같은 지역을 한번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공급과 수요 곡선이 그려지려면 적시에, 적재에, 적소에 공급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공급 곡선이 이런 가격 곡선이 그려지려면 우리가 부동산도 적시에,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자리에 부동산을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다라는 거죠. 땅이. 이런 곡선이 그려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어떻게 보면 가격 곡선도 상당히 지금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해 드리는 게 왜 도심에 투자해야 되냐면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앞으로 이제 도심 회귀 현상이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계속 주택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도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대출에 대한 규제, 얘가 상당히 크죠. 대출에 대한 규제, 뭐 세금 규제, 여러 가지 규제 덕분에 규제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을 누르고는 있지만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잠재적인 수요자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순간 언제든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왜 이제 도심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지, 도심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여러분 항상 몸 건강하시고, 제 주변에도 보면 요즘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건강이 최고예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좀 알차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뭐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